네, 오늘부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돼서 적용이 됩니다. 실제로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잠시 후에 시장 반응은 어떨지 짚어보겠고요. 또 삼성전자가 반도체 가전 모바일 사업 수장 3명을 모두 교체하는 등 큰 폭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파격 인사의 배경부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양도소득세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되는데 1주택자에 대한 기준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12억 원까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2년 전에 집을 사서 7억 원에 사서 12억 원에 팔았다. 종전 기준대로 하시면 여기에서 세금을 1,340만 원 정도 내셨어야 하는데 오늘을 포함해서 오늘 이후에 잔금을 치르는 계약의 경우에는 12억 원에 팔면 이 집은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가격의 주택도 한번 예를 들어보죠. 2년 전에 만약에 8억 원에 산 아파트를 15억 원에 되팔았다라고 하면 기존에는 12억 원까지 상향 조정이 안 돼 있었으니까 9억 원 이상은 다 세금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기존 기준대로 했다면 9,500만 원을 세금으로 냈어야 하는데 달라진 기준에 따라서는 3,600만 원만 세금으로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차액이 거의 6천만 원 가까이 벌어지니까 상당 부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12억 원 이상 고가 주택으로 가면 감면폭이 당연히 더 커지겠죠. 12억 원에 샀던 집을 내가 3년 전에 샀는데 2년 동안 살고 팔았다. 이게 만약에 20억 원에 팔렸다고 가정을 해보면 종전에는 세금을 1억 2,600만 원 내셨어야 하지만 달라진 기준에 따라서 오늘부터는 8,462만 원 이렇게 내시면 됩니다. 즉 어제와 오늘의 거래 요 하루 차이에 연봉 정도의 세금을 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그래픽에 나오시는 것처럼 수천만 원 정도 구체적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양도세 부담이 이렇게 줄어든 만큼 매물이 이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대출 규제 등과 맞물려서 집값 하향 안정세가 다소 좀 길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글쎄요, 뭐 엄청나게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1주택을 팔았다 하면 갈아타기 수요는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오늘 매물이 좀 늘어나는 통계가 잡히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 국민의 절반이 모여 사는 수도권 주택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광주, 제주 이런 지역들, 그러니까 지방의 일부 지역은 매물이 조금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내가 살 집을 이사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집 하나를 팔고 다른 집을 새로 구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추가로 물량이 공급되는 건 아니고 갈아타기 수요가 나타나는 거니까 추가 공급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나와줘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혜택은 이번에 빠져 있고요. 또 10월 통계를 보면 다주택자들의 그 주택 증여 건수가 다시 확 늘어나거든요.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칠 거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수요와 공급이 거의 1대1로 맞물리다 보니까 갈아타기 때문에 매물 전망이 뭐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신데 지금 비과세 기준이 12억으로 상향되면서 고가 주택에 대한 기준이 좀 제각각이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종부세 기준으로는 11억이고 재산세 감면 기준으로는 공시가 9억 원인데 이게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좀 혼란도 있을 것 같고요. 일원화가 필요하진 않을까요? 일단 직관적으로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이 헷갈린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내가 이 정도 집을 가지고 있을 때 어느 정도 어떤 세금에 해당이 되는지를 예상하기가 어렵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세는 지금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실거래 기준으로 12억 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또 실거래가 기준이고요. 종부세에서는 11억 원까지 조정이 됐지만 이거는 또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래 가격은 한 14억 원, 15억 원 정도 될 테고 1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준, 요거는 또 공시가격 기준 9억 원, 또 중개수수료에서
고가 집으로 규정해 놓은 요 집은 또 실거래가 기준 15억 원이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고가 주택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문제가 되는 건 맞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고가 주택의 정의를 다시 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 건 2017년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6억 9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4년 만에 2021년 기준으로 평균 매매 가격이 12억 원 위로 껑충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과연 9억 원이나 11억 원 기준으로 하는 것이 고가라는 단어와 어울리느냐 여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좀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가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으니까요. 그에 대한 생각이 좀 모아줘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엔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세 개의 부문 수장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반도체, 가전, 모바일. 앞으로도 되게 유망이 있는 그런 이제 분야인데 통합 개편하면서 파격적인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번 인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50대 엔지니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이 기술의 삼성으로 다시 한번 시장에 패권을 쥐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기존 체제는 4년 동안 3개 부문의 사장이 총괄하는 그런 체제였어요. 근데 이번에 새로 인사를 한 것을 보면 사실상 저 중에서 정현호 부회장이 맡고 있는 건 미래 사업 구조 같은 것들을 디자인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무는 경계현 사장하고 한종희 부회장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전에 삼성이 가지고 있었던 4개 사업부, 그 생활가전, 스마트폰, 부품, 반도체 이걸 두 사장이 두 개씩 나눠서 총괄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경계현 사장의 경우에는 부품하고 그 반도체 부문을 총괄을 하게 되는 거고요. 한종희 부회장의 경우에는 가전하고 모바일 사업부를 총괄하게 되는데 요 구조가 좀 재밌습니다. 원래 모바일하고 가전은 치열하게 경쟁하는 관계였거든요. 그러니까 TV 같은 그런 사업부하고 스마트폰 사업부는 경쟁을 통해서 서로 균형과 견제 이렇게 성장을 해왔는데 이 균형을 왜 깨고 세트를 하나로 통합하느냐. 결국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해서 사물 인터넷 시대가 열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은 오븐에서 빵을 다 구웠습니다 하면 TV로 알려주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세트에서 모바일과 가전을 나누는 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고 기기 간의 통합을 추구한 게 요게 한 가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 경계현 사장은 반도체 설계를 아주 오랫동안 해온 사람인데 경계현 사장은 좀 굉장히 공격적인 경영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삼성 전기에서 자리를 옮기게 됐는데 전기에 부임했을 때에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실적을 내면 어느 정도 퍼포먼스에 따라서 이 성과급을 받아갈 수 있는지 숫자로 제시한 것으로 일화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이 가지고 가려고 하는 시스템 반도체 부문에 이 기술적인 성과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얼마 전에 이재용 부사장이 미국 출장을 다녀왔잖아요. 근데 그 소감을 밝히면서 했던 말이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보고 와서 마음이 무겁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지금 삼성전자가 뭐 3분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내렸는데 그래도 위기를 뭔가를 느낀 모양이죠.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삼성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스마트폰 부문이 정체돼 있고 중국의 맹추격을 받는 상황에서 스마트폰 이외에 먹을거리가 무엇이 있느냐. 특히 결국은 반도체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을 통해서 시장을 키워가겠다는 건데 주문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한 가지는 경쟁사인 애플의 경우에는 삼성의 설계도를 넘겨주고 싶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TSMC를 통해서 물량을 받아가니까 그 물량은 우리가 가져오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숨어있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삼성의 파운드리 기술, 특히 시스템 반도체 부문의 기술력이 아직까지 수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외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결국은 얼마나 많은 고객들로부터 이 똑똑한 반도체라고 하는 시스템 반도체 수주를 받을 수 있느냐. 요게 관건이 될 거고 그래서 경계현 사장을 전진 배치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확대하고 경영을 공격적으로 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이어서 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는데 지금 가계대출이 위축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중단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어찌됐든 대출 수요가 있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으려고 이제 찾다가 불법 사금융으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거든요. 이제 수요가 필요하다 보니까
메신저 피싱 같은 사기에도 노출될 우려도 네.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저는 그 대출 규제를 총량으로 관리하는 것에 굉장히 좀 비판적인 입장인데 예. 시종일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용이 높은 사람들에게 돈을 잘 안 꿔주기 시작하면 이게 순차적으로 도미노처럼 밀고 내려가서 신용이 높은 사람들이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가게 되면 중신용자들이 여기에서 대부업체로 가게 되겠죠. 예. 그리고 제도권 안의 마지막 마지노선이 대부업체라고 본다면 여기에서도 밀려난 분들, 특히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은 이 시장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는 초고금리 사금융을 이용을 하시게 돼요. 예. 이렇게 되면 돈을 제대로 빌렸다고 해도 원리금 상환이 아주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신용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예.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이자를 낮은 수준에 조금 더 넉넉하게 빌려드린다고 하면 사람이 절박할 때 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최근에 믿지 못할 얘기를 들었는데 저신용을 만들기 위해서 자영업자들이 일부러 연체 안 해도 되는데 공과금 같은 것들을 연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정부가 제공하는 이 저신용 자영업자들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 대출이 안 되고 이자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 정책 상품을 이용하려고 본인 신용 점수를 낮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실은 금융시장 교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총량 관리를 정부가 목표를 세워놓고 전체적으로 이 빚의 품질을 가늠하지 않은 채 이렇게 줄여가는 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예. 내년에는 상황이 더 어려울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개인별 DSR 규제가 시작이 되니까요. 예.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버리면 선배 세대들 때까지는 그래도 갭 투자, 대출을 통해서 집을 마련하고 자산을 형성할 기회가 있었는데 예. 이른바 MZ라고 하는 청년 세대들은 대출을 끼지 않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과연 공정한가 사실은 되묻고 싶은 시점입니다. 예. 사실 이렇게 대출 문턱을 높인 게 가계대출이 1년 사이에 한 7배 정도 네. 늘어나면서 굉장히 불안하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무분별한 대출을 막고 무리한 비투도 좀 막고 이러기 위해서 정부가 강하게 한 건데 네. 결국엔 지금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일단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계속 강조하는 건 GDP의 100% 이상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났다. 물론 무거운 빚인 건 맞는데요. 예. 빚이 얼마나 많으냐보다 갚을 수 있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무분별한 대출이 일어날까 봐 걱정이 된다고 하는데 기존에도 무분별하게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예. 프리랜서들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은 소득이 확실해도 신용대출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전세대출이나 중도금 대출 같은 것들은 문제가 되니까 다시 빌려주겠다고 했는데 사실 현장에 가보면 대출 받기가 여간 깐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 기존에도 빌리기 쉽지 않았다.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까지 빌려주지 않게 되면 순차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금융당국이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좀 더 촘촘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경제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